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게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둘로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오르는 미역국이 있었고 하얀 접시 위에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음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제 배와 제 손에 들린 산부인과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집어들더니 천천히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목소리는 이상어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랐고 혀끝이 입천장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 지훈은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 그는 제 편도, 제 남편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피한 채 물컵만 만지고 있었죠. 저는 그 손을 오래 기억합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게 라고 말했던 그 손이 그 순간에는 제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젖은 듯 약하게 휘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검사 결과도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이 아니라는 단어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차라리 그 글자가 흐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니?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표정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저는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잘못 배송된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변명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왜 그런 거짓말을 시작했는지, 그 거짓말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밀어낼 줄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더 취해지기 전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아주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훈이 화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 그런 눈빛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오직 제게만 있다는 듯한 눈빛. 마치 그는 이 결혼의 피해자이고 저는 그의 인생을 망친 여자라는 듯한 눈빛. 그때까지 저는 제 거짓말이 가장 큰 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을 들어도 고개를 숙여도 이 집에서 쫓겨나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네가 뱃속 아이를 들먹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 네 같은 애. 그 말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월세방에 살았고 아픈 엄마의 병원비를 갚느라 매달 월급날마다 숨을 참아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그 회사 대표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그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제 등을 그 벼랑 끝까지 밀었는지.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자. 네가 먼저 속였으니 위자료는 바라지 마. 그 종이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힐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거 알고 있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제 대신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건조하게.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집안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미역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당신들은 정말 몰랐다고 생각해?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붙잡고 싶었던 결혼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만든 덫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게 아직 평온해 보였던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지훈을 만난 건 회사 복사기 앞이었습니다. 저는 한빛그룹 홍보팀의 계약직 직원이었고 그는 대표이사의 외아들이자 전략기획실 팀장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층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 자료를 잘못 출력했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한참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원본 파일이 늦게 넘어왔고 수정 지시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직에게 억울함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그때 지훈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서서 제 손에 들린 종이 뭉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자료 제가 최종본 늦게 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로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고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픈 엄마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병원에 들러 엄마 약을 받아왔고 밤에는 밀린 카드값을 계산했습니다. 엄마는 늘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 엄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뒤로 가끔 저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야근하는 밤에는 너무 늦지 말고 가요 라고 말했고 비 오는 날에는 회사 앞까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 친절이 계산된 것인지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누군가의 다정함을 의심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뒤 저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도 괜찮아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왜 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 그 말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말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 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저는 빌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고 거실 바닥은 제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서여사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우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등을 살짝 잡아주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더 외로웠습니다. 손은 잡고 있는데 말은 해주지 않는 사람. 그게 나중에 제가 가장 많이 상처받게 될 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끌지 말래.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래. 저는 그 문장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무언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킨 건 사랑이 아니라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잔이었다는 것을요. 그 메시지를 본 뒤로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지훈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통화하러 베란다로 나갈 때마다 저는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질문 하나로 제가 겨우 붙잡고 있던 행복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윤세라.
지훈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해외 지사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 본사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작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회의실 앞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눠주고 있는데 세라가 제 명찰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 홍보팀 계약직이시구나. 그날은 분명 평범한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제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세라와 함께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고 중요한 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서야 온 문자 한 줄은 제 마음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먼저 자, 늦어. 그 짧은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좁은 월세방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이 있었고 엄마는 안쪽 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휴대폰 화면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될 서 여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조용한 피아노 소리, 너무 깨끗한 유리잔들 사이에서 저는 처음부터 손님이 아니라 심사를 받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감정에 약한 아이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죠. 저는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불쌍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 다행이네요. 불쌍해서 시작한 관계는 오래 못 가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하게 화보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인생에 잘못 끼어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제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마음은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저는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 약을 기다리다가 산부인과 앞 의자에 앉아 우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남자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어리석고 부끄러운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그들은 나를 밀어내지 못할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벼랑 끝에 몰리면 절대 잡지 말아야 할 가지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며칠 뒤 지윤이 다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순간 지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한 남자는 저를 보쳐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흔들릴까봐 먼저 겁먹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말은 입 밖으로 나왔고 거짓말은 그날부터 제 삶의 문턱을 넘어와 조용히 앉아버렸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말한 뒤 모든 것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말이 줄었고 서 여사는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가 아니라 회사 근처 조용한 한 식당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났지만 제 앞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확실한 거니? 저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짓말은 짧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침묵은 너무 길었습니다. 서 여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해야겠네. 대신 조용히, 빠르게.
그 말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손실을 계산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안도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그 순간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려나지 않았다고, 드디어 지훈 옆에 설 자격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덮기 위해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제가 고를 수 없었습니다. 식장도 하객 명단도 신혼집도 모두 서여사가 정했습니다. 제 엄마는 작은 병실 침대에 앉아 청첩장을 만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는 제 결혼을 축하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축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잘 살 수 있겠지?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웃을 수 있는 집이면 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우는 멋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속삭였고 누구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배 위에 받으며 걸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배를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있는 곳처럼 바라봤습니다. 신혼집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은 그 안에서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낡은 머그컵 하나, 엄마가 챙겨준 수건 몇 장, 오래된 사진첩. 저는 그것들을 수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결혼 후 서여사는 거의 매일 연락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병원은 언제 갈 건지, 몸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저는 매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짓말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지훈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다정하게 대하려 애썼지만 그 다정함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배를 보다가도 금방 시선을 돌렸고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웃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 속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계속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방문 틈 사이로 지훈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직 병원은 안 갔어. 조금만 더 지켜봐.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컵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남편의 걱정보다 감시자의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결혼을 얻은 게 아니라 그 거짓말 때문에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여사는 산부인과 예약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야. 다 같이 가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 햇빛은 눈부셨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어두운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의 작은 그림자까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지훈의 숨소리마저 제 거짓말을 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날 것이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무서운 건 쫓겨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결혼을 믿었습니다. 가난한 딸이 이제는 조금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앞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진 하루 전날 저는 처음으로 지훈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노란 조명만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여사가 보내온 영양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들을 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율 씨, 나 할 말 있어.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내일 병원 못 가?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는 끝내 진실을 완전히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우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섭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말은 속은 사람의 분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틀어질까봐 짜증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대답보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 잠든 뒤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미 제 삶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회사 서류와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예약증 사본과 함께 제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전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양육권, 재산 분리, 위자료 포기 조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직 세상에 있지도 않은 아이가 그들에게는 이미 협상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아래에는 세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법무팀 검토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왜 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서 여사가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밀어붙였는지, 지훈이 왜 제 거짓말을 듣고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는지.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한 장씩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이 몇 번이나 흔들렸지만 끝까지 찍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밝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병원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해 눈이 붉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 갈게요. 서 여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가족인데 왜 혼자 가니?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가족이면 감시하듯 따라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방 안 공기가 굳었습니다. 지우는 제 이름을 불러려 했지만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찍어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이길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웠고 여전히 죄책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들이 정해준 자리에서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세라였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잠깐 켜진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결과 나오면 바로 정리하세요. 더 끌면 우리 쪽도 위험해져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정리돼야 할 사람은 처음부터 저였다는 것이요. 병원에 가는 길 저는 택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침 도로는 평범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고 빵집 앞에는 막 구운 빵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데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작은 법률 상담 사무소였습니다. 회사 근처 빌딩 5층, 오래된 간판 아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엄마 병원비 문제로 무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 그곳 변호사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에는 전날 밤 찍어둔 서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혼전 계약서, 양육권 조항, 위자료 포기 문구, 그리고 윤세라의 이름. 변호사님은 사진을 천천히 넘겨보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서류, 본인이 동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 제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손들이 있었다는 걸, 누군가 제 불안과 죄책감을 이용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빛그룹 법무팀에 있던 사람입니다. 윤세라 씨 밑에서 일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세라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저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제 계약직 신분, 신용대출 내역까지. 서 여사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지훈이 저와 헤어지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임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쪽에서는 오히려 기회라고 했어요.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기회요? 네, 결혼은 시키되 나중에 거짓말을 이유로 깨끗하게 내보내면 된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붙잡으려고 만든 거짓말이 그들에게는 저를 버릴 가장 좋은 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의 여자는 너무 창백해서 낯설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한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 음성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서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애가 임신했다고 하면 결혼은 해. 대신 병원 기록은 꼭 확보해. 거짓이면 우리한테 유리하고 진짜여도 아이만 남기면 돼. 그 다음은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 씨만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면 됩니다. 혜린 씨는 오래 못 버텨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차갑게 오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짓밟을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 파일을 저장하고 변호사님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숨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 안에서 처음으로 진실 쪽으로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 앞에 서자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미 저 없이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지훈, 서 여사, 시아버지, 그리고 윤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는 손님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 집 공기에는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합의서가 다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펜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서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니?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불안이 스쳤고 세라는 아주 짧게 입술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저 눈빛 하나에도 흔들렸겠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서 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말할 필요 없겠구나. 네가 먼저 속였으니 조용히 끝내자. 저는 식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그냥 사인해. 더 커지면 너만 힘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슬퍼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그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이 다칠까봐 겁내고 있었습니다. 나만 힘들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당신들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겠지? 거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서 여사가 제 이름을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강혜린. 저는 펜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저 임신 안 했어요. 그건 제가 한 거짓말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숨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제 거짓말 하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제 거짓말을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나를 내보낼 이유로 만들 생각이었잖아요.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세라 씨, 당신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서 여사의 목소리, 세라의 목소리, 제 이름을 차갑게 계산하던 문장들이 거실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서 여사를 바라봤고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먼저 우리 집을 속였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건 임신했다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한 건 사람 하나를 약점까지 조사해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필요할 때 버리려 한 일이에요. 그때 지훈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혜린아, 제발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하자.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 손이 예전에는 제 전부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따로 얘기하자고 했어. 그런데 정작 내 편이 되어야 할 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 보진 표정이었습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변호사를 통해 다시 보낼게요. 오늘은 당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끝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 여사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고지를 잡는 순간 가방 속에서 엄마가 보내온 문자가 울렸습니다. 딸, 엄마는 네 편이야. 그 짧은 문장을 보고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비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집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 여사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녹음은 오해라고 했고 세라와 나눈 말은 집안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저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들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우산처럼 이미 비를 다 맞은 뒤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제 개인정보를 몰래 모으고 저를 불리한 조건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자료들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더 이상 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없었습니다. 윤세라는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 올라가려던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 앞에서 멈춰야 했다는 것을요. 서 여사는 마지막까지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짧은 문장을 보내왔습니다. 서로 더 다치지 않게 마무리하자.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게 최선의 사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한 번 엄마 병원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제가 신혼집에 두고 나온 낡은 머그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거라서 돌려주려고. 저는 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널 지켰어야 했어.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때 침묵한 사람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랑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와 귀환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아프게 배웠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작은 홍보대 행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누구도 제 배경을 캐묻지 않았고 누구도 제 가난을 약점처럼 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엄마 병실에 들러 따뜻한 죽을 같이 먹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오래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네 숨소리가 편해 보인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요. 이혼 서류가 완전히 정리된 날, 저는 신혼집에서 마지막 짐을 가져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엄마의 수건 몇 장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입지 못한 원피스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사랑받고 싶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더 깊은 거짓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의 잘못까지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층 또 한층. 발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결혼이라는 약속도 한 사람을 작게 만들고 침묵하게 한다면 더 이상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삶이 다시 제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